워런 버핏도 재산의 대부분 60세 이후에 생겼거든요. 인생은 복리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투자라는 게 7번 맞는 것보다 3번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 10번을 투자한다고 치면. 저는 진짜 30대 부자가 안 되면 약간 망한 인생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정말 저도 60대, 70대가 나 선우용료님 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준 것도 어떻게 보면 S&P 500이 저한테 심리적 위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업 보고서 앞장에 항상 S&P 500 60년간 평균 수익률을 써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엑셀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래서 제가 39세일 때, 40세일 때, 41세일 때, 42세일 때. 김짬부.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들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머니그래피 채널을 너무너무 잘 보고 있는데 이지봉 회계사님이 제 채널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재용 회계사고요. 지금 하는 일은 스타트업 컨설팅하고 투자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저를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방송인인 것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방송인은 아닙니다. 방송에서 가끔 나가는 그런 회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회계사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오신다 그래서 진짜 많은 것들을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지금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바로 ETF거든요. 지금 대-ETF 시대잖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이제 적금으로만 1억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 채널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적금으로 돈을 모은다거나 2천만 원 정도가 그냥 생통장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막 ETF 시작한 제 초보자 분들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회계사님의 눈에서 ETF를 투자할 때 이런 것 좀 주의하면 좋겠다,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꼭 듣고 싶어가지고 네.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투자 전문가는 아니고 투자 애호가 포지션을 마시면 ETF를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저도 20대 초반의 꿈이 한국의 워렌 버핏이었어요. 꿈과 현실은 다른 거니까. 또 실패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ETF나 투자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가지나 무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저희 정말 주옥같이 들을 거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제가 보통 재무제표 얘기하면서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의 안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의사결정할 때 뭐 이럴 거야가 아니라 나만의 어떤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ETF 얘기하려면은 한 2년 전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위고비가 난리였거든요. 위고비 만드는 회사가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인데 2년 전에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위고비가 살을 그냥 빼준다고 하니까 너무 관심이 가잖아요.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럴 때는 저는 항상 글을 씁니다. 어떻게 글을 쓰냐면 재무제표 펼쳐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고비를 만드는 노보노디스크가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되네. 지금 미국의 인구수와 비만율이나 위고비 1년 동안 맞아야 되는 지출 금액이랑 이들의 소득 수준 좀 고려해보면 미국에서 벌면 한 70조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많이 왔네?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마운자로가 임상 최종 승인 직전이었어요. 마운자로가 성능이 더 좋대. 그러면 위고비 가격 떨어질 거 아니야? 고점이네? 그렇다고 해서 비만치료제가 안 나올 거냐? 지금도 많이 맞고 있잖아요. 차라리 비만치료제 ETF가 있으면 이걸 사야겠다. 있어요? 안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 생각하고 한 두어 달 후에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노보노디스크는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 났고 비만치료제 ETF는 그래도 상승을 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생각이 딱 들 때 내가 이거를 사야지 더 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 매출액이랑 인구수랑 시장 규모랑 경쟁자랑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 판단 기준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끝나고 봤을 때 내가 이래서 맞았지 이래서 틀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완벽하게까지는 불가능하니까 오를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해보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리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복리 재산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도 복리로 성장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배우는 거는 실패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도를 할 때 자신만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시도를 해야 돼요. 갈 거야 말 거야 기사에서 나왔어 친구가 나왔어가 아니라 내가 숫자를 받고 이런 근거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어. 증권업계 쪽에서 보면 투신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상급자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시장은 어떻게 되고 매출은 어떻게 되니까 이런 거를 얼마를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라는 어떤 투자 심의 보고서라는 걸 쓰거든요. 나만의 투자 심의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왜 투자하고 싶고 얼마 정도를 투자하고 싶고 몇 년을 투자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딱 했을 때 잘못되면 심의 보고서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때 시장을 잘못 읽었어요. 내가 이 회사의 수익성을 잘못 분석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는 레슨런이 생기잖아요. 그 레슨런을 통해 우리가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식이 복리로 성장하는 구간이 처음엔 안 보이지만 보이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워렌 버핏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워렌 버핏도 재산의 대부분 60세 이후에 생겼거든요. 인생은 복리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투자라는 게 7번 맞는 거보다 3번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 10번을 투자한다고 치면 7번 맞아도 3번 틀리면 사실은 마이너스 계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틀리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경험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틀릴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내가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거기서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배우다 보면 나의 지식과 나의 계좌도 복리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일기예요. 일기인데 조금 더 숫자가 더 들어간 일기 정도만 써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제 성격이랑 관련된 거긴 한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가 제가 권장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사실 ETF 자체가 숲을 봐야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저께쯤에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말이었거든요. 오빠, 하이닉스 팔았어? 아니 안 팔았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왜 안 파는 거야?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니 그렇게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안 사면은 결국 실패를 2번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오를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 더 오래 갈 것이냐. 근데 반도체 섹터가 더 오래 간다는 말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도체를 더 많이 사줄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도체를 더 사줄 거냐에 대한 말은 우리의 삶의 AI를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쓸 거라는 질문이니까 하이닉스를 사고 파는 문제는 결국 내 인생에서 AI를 얼마나 더 많이 쓸 거냐라는 의사결정이랑 같이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런 거 보면 나는 아직 AI 많이 안 쓰고 있고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길게 가면 결국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건데 왜 지금 팔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의사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차트, 눈에 보이는 수익이 아니라 그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의 미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어떻게 되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체감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면은 나무보단 숲을 조금 더 넓게 멀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네 번째는 다 쫓지 마세요. 포기를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내 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 얘기를 해요. 비만치료도 좋대, 반도체 좋대, AI 좋대. 귀가 열리는 분들 보면은 계좌에 종목이 한 30개, 50개가 있어요. 총 1억인데 종목이 한 100개 있고 막 그래요. 뭘 해도 번 것 같지 않고 잃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무색무취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거든요.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자신 있는 영역 위주로 선택하라는 거가 하나의 조언이고요. 정말 최근에 제가 ETF를 투자하면서 그 씨앗이 심겼거든요. 저는 진짜 30대 부자가 안 되면 약간 망한 인생인 줄 그러니까 왜냐면 30대 부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말 저도 60대 70대가 나 선우용료님 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60, 70대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언제쯤 생기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준 것도 어떻게 보면 S&P 500이 저한테 심리적 위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업 보고서 앞장에 항상 S&P 500 60년간 평균 수익률을 써주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 애뉴얼 리포트를 보면 첫 페이지에 매년 S&P 500의 수익률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을 병렬로 비교해서 쫙 보여줘요. 누적 60년간 S&P는 연마다 10%씩 올라 버크셔 해서웨이는 20%씩 올랐습니다. 이게 숫자가 조금씩 바뀌면서 50년, 60년간 축적이 돼요. 그걸 보고 제가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치. 미국은 지지 않지. S&P 500이 나를 단단하게 지지해 줄 거고 플러스 알파는 다른 것으로 만들 때 코어는 ETF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게 저한테는 심리적 위안을 크게 준 것 같아요. 와 그쪽에 아는 선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5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약간의 회계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 네. 얘기이긴 한데 보통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특히 뭐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든 개별 기업을 투자를 하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미래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래를 알려면은 과거와 현재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필요가 있어요. 회사도 결국은 과거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 표에는 과거 데이터가 있고 재무 상태 표에는 현재 데이터가 있거든요. 왜냐면 재무 상태 표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목록들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이 물론 이건 회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긴 네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IPO 투자를 잘 안 하기는 하는데 그런 IPO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이 뭐냐면 그 회사가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디에다 주로 현금을 썼고 그걸 미래에 어디다 쓸 것인지를 예측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보통 IPO 하는 회사들 보면 상장을 할 때 주식을 신규로 발행을 하면서 돈을 얻잖아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X는 막 100조씩 받는다고 이게 10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돈을 받아요. 증권 심사를 올릴 때 이걸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씁니다. 증권 신고서에다가 저희 M&A 할 거고요, 공장 설립할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네, 적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저 회사가 과연 과거에 M&A 한 적이 있었나? M&A에 성공해 본 적이 있나? 근데 보니까 과거 10년간 M&A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지금 받은 1000억으로 M&A 하겠대. 그럼 100% 실패하거나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네. 결국 그 회사의 의중이라는 건 현금으로 보여요. 회사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인의 가계부를 보면은 저는 별로 안 먹어요 했는데 이제 가계부 내용의 대부분 쿠팡이치야. 그러면 맞아요. 믿기 좀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걸
그거를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회계사님 영상에서 대표의 말을 믿지 말고 대표가 누구에게 연봉을 제일 많이 주는지 보면은 맞아요. 대표의 어디에 가치관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맞아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기업을 분석할 때 매출을 가격과 수량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라. 저 회사가 매출이 늘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저 회사의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늘어날까? 수량이 올라서 매출이 늘어날까? 둘 다 올라갈까? 아니면 상쇄될까? 다양한 관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저 회사가 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 자기 맘대로 올릴 수 있어요. 왜요?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가격을 만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가격을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술력이 있거나 감성이 좋거나 선점 효과로 독점을 하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은 가격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회사도 재밌어요. 그것도 되게 큰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회사는 내 가격을 낮춰서 경쟁사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어. 뭐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우상향의 아이콘이거든요. 끊임없이 매출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도 지켜내거든요. 그런 회사는 가격을 낮출 수 있어서 남들은 못 낮추기 때문에 그게 내 매출 성장률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 회사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회사인가 낮출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시장 가격을 수용해야만 하는 회사인가를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수량 측면에서 저 회사가 매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회사인가? 수량을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커지고 있는 중인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매출이 늘어날까라고 생각해보면 현대차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잘하고 있는 건 내연차에서 시장 파일을 가져와서 그런 거지 최근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린 차가 처음으로 외제차 테슬라가 나왔잖아요. 그럼 현대차는 지금 시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건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시장 가져오는데 현대차는 가격 못 낮추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 그 시장 안에서 이 회사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나 가격이나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저 회사가 가격도 스스로 건드릴 수 있고 시장도 커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회사는 무조건 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일곱 번째는 약간은 논리적인 얘기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메타인지를 저는 중요시하는 편인데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남편이 너무 좋아요. 저도 굉장히 야구 팬인데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야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랑 되게 닮았어요. 첫째로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시즌이 길기 때문에 수순이 안 좋지만 타격감 좋아서 올라갔던 팀은 수수진 때문에 반드시 내려오고요. 타격이 안 좋은 팀도 이렇게 업텐다운이 있지만 결국 다시 내려옵니다. 평균 회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10년 동안 이런 성적을 기록하면 잠시 못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로 오고요. 잘하고 있던 선수도 반드시 내려옵니다. GTD와 평균 회귀의 법칙이 지배하는 게 야구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해요. 인생도 어떻게 보면 공격과 수비가 조화로운 사람이 기대할 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투자 쪽으로 설명드리면 공격을 잘하는 분들은 야수의 심장이에요. 리스크를 막 하이닉스 200만 원인데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야수의 심장. 근데 그런 분들은 하이닉스가 500만 원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왜냐면 200만 원에 막 몇 억씩 넣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크게 잃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 굉장히 싫어하는 리스크 회피형이에요. 리스크 회피형인 사람은 정기예금 3% 4% 이런 정도에 만족하면서 안빈낙도 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작은 시드로는 충분한 노후를 즐길 수 없을 정도의 투자 수익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있어야 그치 그래도 1년에 10%씩은 수익률이 나와야지 괜찮은 복리 수익이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인생도 비슷하게 생각이 들어요. 나를 보면서 내가 공격력이 우수한 팀인가? 사람인지? 너무 수비에 집착한 사람인가? 결국은 내가 공격력과 수비력 중에 부족한 것으로 내 인생은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야구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력은 이만큼인데 수비력은 떨어진다면 수비력을 보완하기 위해 캄다운하고 나의 야수의 심장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내가 만약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난 정기예금밖에 안 넣고 싶어 라고 하면은 김짬부 채널 열심히 보면서 그치 S&P 500이라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끌어올려야만 나의 저점을 방어해서 중간 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얘기 완전 흡수했을 것 같은데요? 또 선수들이 생각나면서 내 투자를 돌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2030 특히 30대 분들은 아직 그렇게 큰 실패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덜 와닿을 수는 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게 저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 20대 초반에 우연찮게 하이닉스를 100만 원에 들어갔어. 근데 200만 원이 됐어. 너무 신나잖아요. 내가 투자의 신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처럼 크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불장악 때문에 대출 받는 2030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내가 만약 여기다 1억을 넣었다면 1억을 더 버는 건데 정말 단순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급해지는 맞아요. 건데 그때일수록 오히려 컴다운 하면서 나의 수비력을 높이고 맞아요. 조급하게 할 필요
필요 없다. 인생이 너무 길다. 전 찐짜리들도 이거 그냥 어떤 건강한 말처럼 듣지 말고 이게 진짜 찐 조언으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여덟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덟 번째는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말라. 너무 이제 인생을 돈에 몰입해서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투자가 더 잘 안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너무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돈을 벌자고 하는 게 돈을 벌고 싶어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돈을 얼마를 벌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건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돈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뭐 10억을 벌어야 돼, 100억을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내가 100억을 못 벌면 불행한 사람이고 많이 벌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20대인데 제가 뭐 연봉이 뭐 한 3천만 원인데 옆에서 3,100만 원 준대요. 갈까요 말까요? 그걸 왜 고민해야 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같은 조건이라면 옮기는 게 맞을 수도 있겠으나 같은 조건일 리가 없잖아요. 3천만 원과 3,100만 원에 다니는 사람도 다르고 업종도 다양한 게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3,000과 3,100이 아니라 결국은 인생의 학습 곡선을 어디가 나를 더 잘 만들어 줄 거냐. 내가 3,000으로 받았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의 양, 왜냐면 주변 사람들, 고객들 하는 일, 이런 것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경험치의 양과 3,100을 받으면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험치의 양을 비교해서 경험치의 양이 많은 곳을 선택해야지, 3,000과 3,100 사이에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도 없다. 어쨌든 우리가 돈을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걸로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 내 행복에 어떤 도움이 되지, 내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지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인생의 크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만큼 수렴한다. 그런 거 보면은 돈은 내가 가지는 내재 역량에 따라 따라오는 거지, 지금 내가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을 따라간다고 해서 나의 내재 역량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고를 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어찌 보면 어른들이 그릇을 키워라 이런 맞아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내재 가치라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그래서 사실 저도 남편하고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ETF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 다르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생겨야 되는구나. 결국 현금 흐름, 결국 내가 한 달에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냐로 귀결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ETF를 공부했을 때 되게 좋은 결과 중에 하나, 진짜 열심히 살게 됐어요. 맞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지 않으니까 행실하게 살게 근데 그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더 행복하게 주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주가 잘 안 보고 맞아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반복적으로 넣는 캐시 플로우가 중요하지 투자 수익률 10% 2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내 자체를 투자 자산으로 만드는 거죠. 네. 뒤돌아 생각해보면 결국 그때 열심히 했던 게 나의 연봉의 크기로 나오는 거니까. 너무 좋고. 그러면 이제 9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뽑아봤어요. 제 장기 투자 계획인데 숫자는 좀 바꿨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엑셀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래서 제가 39세일 때, 40세일 때, 41세일 때, 42세일 때, 그래서 뒤에 가면 막 60세, 70세도 나오거든요. 60세, 70세의 투자 자산 총액이 얼마큼 바뀔 것인가. 그리고 그때 포트폴리오는 개별 주식, 나스닥, S&P, 슈드랑 부동산이랑 채권이랑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러면 60세쯤에는 배당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위해서 내가 연금저축, IRP, 퇴직급여, ISA, 개별 계좌, 이거에 따라 연마다 얼마 정도 배분하고 배당까지 재투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할지, 이거를 쓴 다음에 수납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매 연말 12월 30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계좌를 엽니다. 열고 실제 숫자를 짜자자장 넣고 내 연간 소득까지 넣어서 미래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까지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보면서 그치, 내가 배당을 얼마씩 받으려면은 몇 살까지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사고를 계속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쉬운 게 이거를 제가 만약에 20대부터 했으면 파이어를 하든 뭘 하든 이 여유는 훨씬 더 많았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이런 교육을 해야겠다. 별의별 기업탕으로라는 책을 같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도 자녀들 계좌 만들어주고 투자 수익하고 하는데. 자녀가 있으세요? 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딸이랑 제가 작년에 워렌 버핏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워렌 버핏 뮤지컬 보고 와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딸한테 재밌게 봤니? 했더니 딸이 질문하는 게, 아빠 주식이 뭐야? 이러는 거야. 그 말은 뮤지컬을 한 개도 이해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꿈과 노래만 보고 온 거야. 주식 교육을 해야겠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는 사실 초등학생한테 감이 안 와요.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책이 나오고 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구글이 뭐를 통해 돈을 벌지,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지, 그래서 매출액이 뭐고, 주가 그래프 그때 처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딸한테,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10,000원을 줄 거야. 어디 투자할래? 그러면 자기가 그래프 막 보더니 구글이 나을 것 같아. 10,000원을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구글이 10,000원 투자한 게 지금 11,000원이 됐지? 왜 올랐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복리 투자의 첫걸음인 거죠. 그게 만약에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복리에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라질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인생에는 되게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막 자녀한테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계좌를 주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20살 때 그거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씁니다. 왜냐면 몽돈 너무 신나잖아요.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한테 1억을 줬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외제차 뽑고 싶을 것 같아요. 당장 벤츠 매장 문 열었지 이렇게.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이거는 이건 내가 아닌데. 20년 동안 모은 1억인데 지금 복리 이제 시작인데 이 각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꺾어버리면 얼마나 피를 토하겠어. 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10살이거든요 저희 딸이. 아 지금부터 시작해야 제가 1억을 받아서 안 까먹겠다. 또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교육이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스레드에서 엄마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계좌 캡처가 올라왔는데 1억 4천 정도가 찍힌 계좌였어요. 알고 보니 요즘 부모님들은 유튜브나 이런 정보가 빨리 되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세요. 그 2천만 원으로 뭐 S&P 500이나 안전한 ETF에 투자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 기본 10년의 복리를 타게 되잖아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가니까. 근데 그때 이미 1억 5천 정도가 된 거죠. 문제는 요즘 어플이 너무 좋아지니까 아이들이 그걸 되게 자기 명의로 된 돈을 빨리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중고등학생한테 1억 5천이라는 돈은 재벌이지 재벌. 떡볶이 가격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재벌이지. 근데 어머니들이 증여까지만 생각하고 이런 건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맞아.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 읽어봤는데 너무 쉽게 돼 있더라고요. 어른이라고 사실 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거 어릴 때부터 하면 진짜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심지어 이게 제가 듣기로 시리즈로 나온다고 맞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권 나와야 될 것 같아. 전집 시리즈로 그러니까. 이제는 Y 시리즈가 아니라 어찌 보면 기업 시리즈가 정말 새로운 세상의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따님이 너무 부럽네요. 저도 저희 딸이 부러워요. 마지막 네. 10번째는 어떤 조언이 있으실까요? 결국은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얘기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꾸준함이 이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잃지 않는 투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성장을 하면 결국은 큰 투자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계획하고 실행하고 리뷰하는 것들을 최대한 문서로 만들어서 내가 경험치를 쌓아서 나의 내재 가치를 키우는 것이 곧 나의 인생의 행복이자 투자 수익이다라고 믿음을 가지면 결국은 내 인생과 투자를 일치시켜서 훨씬 더 조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영상 보고 너무 좋았던 점, 기억에 남는 문장 진짜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5명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공부 짠!